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주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된 한림대 정치행정학과의 김인영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주의 이야기는 총 10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1강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정의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 데모크라시입니다. 영어의 데모크라시입니다. 데모크라시를 번역한 것이 민주주의죠. 이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19세기 말 일본인들의 번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우리나라의 학술 용어들이 개화기에 일본 사람들의, 일본 학자들이 번역한 용어를 그대로 받아 썼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조선, 고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생겨난 이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지요. 즉 우리의 제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이념도 아니고. 하지만 서양에서 들어온, 근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고 그 들어온 서양 문물을 우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서양의 민주주의가 따로 있고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이식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부분, 그리고 우리 나름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지나친 신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일종의 미스라는 것입니다. 미스, 신화죠. 즉, 민주주의를 우리는 이즘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라는 말로 번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의가 붙으면은 이념이 되죠. 이데올로기입니다. 근데 그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우리가 냉전 시대에 동서가 이데올로기 전쟁을 했던 것처럼, 즉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공산주의의 어떤 이념 대립인 것처럼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죽고 사는 문제이냐, 즉 민주주의가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라는 그 시절에 60년대, 70년대 시절에 민주주의를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때는 권위주의에 대항한다라는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찾아야 된다. 민주주의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만 있었지 왜 민주주의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우리가 수호해야만 할 또는 가져야만 할 또는 찾아야만 할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첫 번째로 민주주의를 주의라고,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라고 번역한 것은 번역의 잘못이다. 지극히 민주주의를 우리는 이념화하고 있는데 그 이념화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명박 독재라고 한다든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독재라고 하는데 이게 민주주의 시절에 독재라고 하는 말이 옳은 말이냐? 다 틀린 말이죠. 전 세계에 우리가 20위의 상위권의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를 독재라고 이름 붙인다는 것은 네이밍에 있어서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화면을 통해서, PPT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뭐 현실적으로는 이념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의 정치제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학자로서 민주주의는 정치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왕정,
귀족 정부와 같은 차원의 정치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많은 곳에서 정착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적 의사결정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이제 다 됐으니까 생활 속의 민주주의, 즉 가정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 또는 여러 가지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민주적 의사결정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이 좋지, 민주주의라고 절대화된 이데올로기식의 용어를 쓰는 것은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근데 이 민주주의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는 무슨 의미를 가졌느냐? 자, 중국에서 민주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민주하면 민이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쓴 적이 없었습니다. 민이 누가 주인이냐 이거죠. 민의 주인의 왕을 의미할 때 민주를 썼습니다. 또는 황제 또는 민의 주인인 관료를 의미할 때 민주를 썼습니다. 상당한 변천이죠.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서경 다병편에 하늘이 백성의 주인을 찾으시다가, 백성의 주인이죠. 이내 탕 임금에게 분명하고 위대한 명을 크게 내리셨다. 이랬습니다. 즉 하늘이 백성의 주인을 이야기할 때 민주라는 말을 썼습니다. 민의 주인이죠. 과거의 민의 주인은 누굽니까? 왕이나 황제나 관료를 의미했겠죠. 또 삼국지 5지 종리매전에서 나는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 민의 주인 관료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요즘에 민의 주인이라고 해서 민주라고 해서 민주광장 얘기하고 광화문 광장, 시청역 광장에서 우리 민이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민의 주인이 왕 또는 황제 또는 관료였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동양에서의 민주고요. 서양에서의 민주는 분명히 데모크라시입니다. 데모크라시죠. 데모크라시의 번역인데요. 데모크라시는 그리스의 데모스, 피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크라토스, 통치라는 말이죠. to rule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말은 원래 to rule by people입니다. 즉 인민에 의한 또는 시민에 의한, 주민에 의한 통치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민이 주인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누가 통치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왕이 통치할 때는 왕정이겠고요. 민이 통치할 때는 민주주의겠죠. 자, 거기에 덧붙여서 민, 즉 피플이 통치함으로 최고권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이나 인민이 스스로를 통치한다, 스스로를 지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민주주의는 이 의미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 제도입니다. 민이 통치한다라는 것, 스스로 통치한다는 것, 스스로 지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민주주의 안에서 스스로 통치하고 있느냐? 스스로 통치한다는 것은 책임도 진다는 것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항상 최고권과 더불어서 스스로 통치한다라는 의미에서 책임을 전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왕정이라면 책임이 누구죠? 왕이겠죠. 귀족정이라면 귀족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모든 책임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이면서 곧 책임진다는 제도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백성, 인민이 될 수도 있고 시민이 될 수도 있고 국민이 주인이며 백성이 스스로를 다린다는 의미에서, 따라서 백성이 권력을 가지며 평등하게 통치하고 통치당하는 제도였다.
스스로 통치하면서도 스스로 통치당하는 것이겠죠. 즉 국민이 권력을 갖는 제도로서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백성의 몫이고 그 다음에 시민의 몫이고 국민의 몫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잘 된다는 것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좋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좋은 제도를 잘 운영하는 미국 시민의 책임과 의무죠. 우리의 정치가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못마땅하거나 불만이 많다. 그것은 곧 누구의 책임이냐?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그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의 책임입니다. 국민의 수준입니다. 국민이 어떤 능력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좋은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민주주의, 좋은 민주주의? 그렇다면 국민의 민도가 높고 그리고 정책 결정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일본이 가진 민주주의의 수준, 그건 일본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수준, 곧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를 더 높이고자 한다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 바뀌어야지 좋은 민주주의 그리고 아름다운 민주주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를 제가 하나의 정치 제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의 정치 질서, 정치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constitution, 헌법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폴리테이아라는 말로도 쓰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간략하게 정치 제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통치자의 수에 따라서 한 명이 다스리느냐 또는 소수가 다스리느냐 다수가 다스리느냐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 체제가 이상적인 형태와 타락한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정치 체제의 특징은 항상 모든 체제가 이상적인 체제에서 타락한 형태로 쉽게 바뀌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체제는 왕이 다스리는 이상적인 체제일 때는 왕정이겠죠. 그것이 타락하면 폭군정이 되겠습니다. 귀족이 이상적으로 다스린다라면 그것은 귀족정이 되겠고요. 타락한 형태라면 과두정이 될 것입니다. 다수가 다스리는 체제로서 타락한 형태는 민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상적인 형태는 우리가 폴리티라고 부르는 혼합정입니다. 이 혼합정은 왕정, 귀족정, 다수가 혼합된 것이기 때문에 혼합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서 모든 정치 철학자들이 민주주의를 그렇게 좋은 체제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아테네에서 좋은 체제가 아니고 타락된 형태였습니다. 그보다 더 나은 체제를 이미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이 경계, 이상적인 형태와 타락한 형태의 이 경계에는 무엇이 나누느냐? 공익으로 나눴습니다. 즉 왕이 혼자 다스리더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 모두를 위한 정치를 했다. 그것은 왕정입니다. 하지만 개인을 위한 정치를 했다. 그러면 그건 폭군정이겠죠. 귀족정 마찬가지입니다. 귀족이 다스리다 할지라도 공동체 모두를 위한 정치를 했다. 그것은 귀족정입니다. 하지만 과두정은 귀족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를 한 것을 말합니다. 민주정.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다수가 다수를 위한 정치를 한 겁니다. 그때의 다수는 우리가 the poor,
즉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아테네에서는 민주정이 가난한 다수들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치가 만들어지는 것을 민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도 이와 유사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선거 때가 되면 다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수의 목소리는 항상 얘기할 때 가난한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펼칠 때 그것이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냐? 예를 들어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합시다. 우리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물론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럴 그때의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입니까? 을을 위한 민주주의라고 그러고 중소기업을 위한 민주주의라고 그러고 시장을 위한 민주주의, 즉 전통시장을 위한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부자나 또는 대기업이나 또는 큰 대형 슈퍼마켓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 배제된다라는 것은 공동체 내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배제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테네에서는 이미 그러한 민주주의를 타락한 정치체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 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생각해 보실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민주정이다. 즉 하나의 정치체제를 말하는 것이지 이념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것을 목숨을 걸고 모든 조건에서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왕정이 더 나은 시스템을 가져올 수도 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귀족정이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민주정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냐? 그 이유는 단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무엇이냐? 즉 내가 스스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에는 왕도 싫고 귀족도 싫고 내가 나 스스로 다스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일치된 생각으로 가졌기 때문입니다. 왕정도 해봤고 귀족정도 해봤고 했는데 그러한 정치는 그들만을 위한 정치가 되기 쉬우니까 백성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통치함으로써 그것이 나쁜 결과를 얻어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내 선택이니까.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 되돌릴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거는 뭐입니다? 우리가 민주정이 타락한 형태이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이 우리가 지고지선한 이상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꼭 이것을 목숨을 걸고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 이러는 생각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서 모였던 그 시위대들이 얘기할 때 그 시위대들만을 위한 민주주의입니다. 그 시위대들을 위해서 2만 명이 모였던 10만 명이 모였던 나머지 5천만 명은 배제된 민주주의입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전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을 위하는 민주주의죠. 마찬가지로 아테네에서 이미 가난한 자들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정치체제의 위험성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제기를 했던 것이죠. 플라톤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필로소퍼 킹, 철인왕을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이런 혼합정에 대한 우리들의 갈망도 있다는 것. 그때는 이미 갈망을 했었다는 것. 알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를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The Economist, 아주 유명한 영국의 경제 잡지죠. 아주 품격 있는 잡지입니다. 이 Economist에서 전 세계 민주주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중적인 그 민주주의 평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것인데요. 최근에도 그닥 이렇게 많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없습니다. 2010년의 결과로 발표한 것은 우리나라가 20위입니다. 영국 바로 다음입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한 3단계 위인 17위입니다. 그러면 1, 2, 3, 4, 5위는 노르웨이,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뉴질랜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이 나라들이 결코 큰 사이즈의 나라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큰 사이즈의 나라가 민주주의를 잘 실행했던 것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큰 나라, 중국, 인도는 물론 절차적 민주주의가 되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큰 덩치, 러시아를 보더라도 큰 덩치의 나라가 민주주의를 실행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철학자들은, 루소를 비롯해서 많은 철학자들은 민주주의는 자그마한 곳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1000만이 안 되는 나라들입니다. 노르웨이,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뉴질랜드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가 얼굴을 알고 서로가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그런 나라여야 됩니다. 우리가 20위인데요. 그때 2010년에는 일본이 22위였습니다. 우리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정부에서도. 즉 아시아에서는 제일 앞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식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할 것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제1위의 민주주의를 가진다는 것은 아시아라는 유교적인 전통과 서양의 민주주의 전통이라는 것이 그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아시아 제1의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명박 독재니 근해 독재니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언어의 유의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야당이나 이런 많은 정치인들이 얘기할 때 우리를 독재로 얘기하는데 전 세계가 절대로 독재로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얘기한다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것이죠. 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 케이프 버드, 그리스,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 밑으로 내려가면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북한은 전 세계에서 보는 민주주의 제1공치 국가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체주의 국가죠. 하지만 그런 나라일수록 이름은 달리 붙이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민주주의 얘기하고 있으면서 가장 독재적인 국가죠. 하지만 자기 독치에 빠져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피플스 데모크라시라고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 인민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전체주의죠. 스스로는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코노미스트가 무슨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0년도를 평가할 때 아까 그 자료죠. 우리가 20위 했던 자료입니다. 민주주의 지수 최고 점수가 10점으로 봐서 대한민국은 8.11입니다. 그랬을 때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분류를 하느냐면 선거 절차 및 다원주의. 노르웨이 10점 받았죠. 우리는 9.17점입니다. 정부의 기능 대한민국 8.57점입니다. 죄송합니다. 7.86점이군요. 정치 참여 7.22점이고요. 정치 문화 7.50점이고요. 시민의 권리에서 상당히 앞섭니다. 즉 8.82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본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일본의 무엇에서 앞서느냐? 정치 참여에서 1점 이상 앞섭니다. 즉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선거 절차 및 다원주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엔 시민의 권리 부분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뒤떨어진 것은 정부의 기능 예상하실 수 있겠죠. 정치 참여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치 문화의 부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즉 이런 5가지 지수를 평가해서 민주주의 지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의 지수 산출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그 나라가 민주주의를 몇 년 유지했느냐,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가능하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세계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이코노미스트의 지수입니다. 물론 폴리티 지수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건 정치학자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러한 5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평가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있지요. 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치 문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정부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국민 스스로가 정치 참여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 많이 올려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부분입니다. 2013년 민주주의 지수인데 아까 2010년이라서 2014년에 보도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21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미 말씀드렸고요.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하고 있는 2013년 민주주의 지수 데모크라시 인덱스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선거 과정, 시민의 자유 부분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부 기능, 정치 문화, 정치 참여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얻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시민의 자유가 정부에 의해서 억압당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시민의 자유 부분은 상당히 거의 9점에 가깝게 높은 부분에 와 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에 다 접어버리고 우리는 지금 독재하에 있다. 그런 현혹되는 말에 그런 용어들에 여러분들이 전혀 현혹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얘기를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평균 1.08로 예년과 같이 꼴찌를 차지했다. 북한은 선거 과정과 시민 자유 점수가 빵점이었고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등 나머지 부분도 바닥권이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것은 그 나라에 어떠한 제도를 가져왔느냐, 즉 Founding Fathers, 즉 건국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떠한 제도를 가져왔느냐, 또는 북한의 소련과 김일성이 어떠한 제도를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세계적인 평가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시작부터 갈렸던 것이다. 같은 한반도에 살고 같은 민족이지만 우리가 전혀 다른 민주주의의 결과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강의, 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닌 것이고 정치제도, 민주정의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올바른 용어일 것이다 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마치기로 하고요. 제 2강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